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미크론이 확진자 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5천 명대, 오늘은 6천 명대를 기록했고 내일은 7천 명대가 예상됩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에는 신규 확진자의 50%를 넘는 우세종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원래 하루 7천 명을 넘기면 즉시 오미크론 대비해서 대응 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는데 하루 평균 7천 명으로 한 발 물러났습니다. 의료 현장의 준비가 덜 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박진주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실내체육시설. 지난 17일 이용자 2명이 확진된 후 26명이 무더기로 감염됐습니다. 지하의 위치에 자연 환기가 어려웠고 격렬한 운동을 하면서 비말이 많이 발생해 바이러스가 퍼진 것으로 방역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603명. 지난 17일 3,000명대 후반에서 4,000명대와 5,000명대를 거쳐 사흘 만에 6,000명대 후반으로 급증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은 전국 26.7%로 집계된 가운데 경기 평택시에서는 신규 확진자 300여 명의 90%가 오미크론에 감염되며 수도권으로 번지고 있고 광주, 전남이 80%와 72%, 경북과 강원도는 37.1%와 31.4%로 매일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만간은 이제 이 편차 비중은 빠른 속도로 같이 올라갈 걸, 낮은 지역도 빠른 속도로 올라갈 걸로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은 이번 주말쯤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되는 데 걸린 14주보다 2배 정도 빠른 속도입니다. 2월 말에는 하루 10,000명에서 15,000명 규모의 신규 확진자 발생이 예상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당초 하루 확진자가 7,000명대에 한 번이라도 도달하면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방역 체계를 전환할 예정이었습니다. 대응 단계는 재택 치료를 원칙으로 동네 병원이 환자 진료를 하는 방향으로 의료 체계를 개편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는 오늘 하루 평균 7,000명으로 대응 단계 전환의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하루 발생량이 아니라 며칠간의 확진자 평균 추이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발표될 확진자가 7,000명이 넘어도 당장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전환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이를 두고 오미크론의 확산 속도가 빠른 데 비해 대응 단계 전환에 필요한 의료 체계의 준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하루 평균 7천 명을 넘겨서 오미크론 대응 단계가 되면 무증상이나 경증은 검사부터 진료까지 일단 동네 병원이 맡습니다. 저희가 오늘 동네 병원의 준비 상황을 살펴보았는데 아직 준비할 게 많았습니다. 그 현장을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이비인후과. 코나 귀에 이상이 있어서 진료를 받거나 백신을 접종받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관련 환자를 볼 수 없지만 오미크론 변이 대응 체계로 전환되면 이 병원에서도 코로나 진단과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신속 항원 검사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이렇게 병원 입구부터 완전히 분리돼 있는데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검사자가 대기하는 공간이 있고 내부 공기를 소독해 배출하는 음압 장치도 설치돼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 희망자를 위해 아예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 겁니다. 여기는 이제 검체 채취 공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공조가 따로 돼 있고. 검사 건수 증가에 대비해 현재 20명분인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100명분 더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에 했던 방식보다 좀 부담스럽긴 한데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지금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동네 병원들은 아직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고 신속 항원 검사를 할 준비가 덜 된 상태입니다. 특히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지 않도록 일반 환자와 코로나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는 게 특별한 시설을 갖춘 것 말고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지침이 필요합니다. 확진자 처리 절차에 대한 행정 업무를 동네 병원이 도맡지 않도록 하는 대책 역시 시급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검사하는 의료기관이 이 모든 들어와서부터 나가서 진단받아서 그거에 대한 관리하는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행정 업무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번아웃돼서 할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확진자를 치료하는 병원이란 부정적인 낙인이 없도록 인식 전환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재택치료자 진료 지침 등의 구체적인 의료체계 대응 방안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정부는 오미크론에 대응하려면 3차 접종이 필수라면서 이 3차 접종을 하면 항체가 29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접종에는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3차 접종 상황을 이재민 기자가 정리합니다. 국내에서 델타 변이의 위중증 비율은 1.8%인데 비해 오미크론은 0.14%로 비교적 낮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 위중증 환자 수도 거기에 비례해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확진자 급증 뒤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나 의료 체계가 마비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미접종자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거죠. 감염으로 면역을 획득하신 분들이 미접종자 중에 아직까지는 많지 않으니까. 국내에선 3차 접종을 안 맞은 1,174만 명이 오미크론 감염 취약층으로 분류됩니다. 대부분 18살에서 59살로 이번 달 3차 접종 시기를 맞았지만 접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 60대에 대한 집중 접종으로 급속히 증가했던 3차 접종률은 1월 들어 증가세가 둔화됐습니다. 정부는 3차 접종까지 맞춰야 오미크론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 2차에 맞은 백신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화이자 백신으로 3차 접종을 한 경우 오미크론을 무력화할 수 있는 중화 항체가 최대 29배까지 늘어나는 등 중증 예방 효과는 확실하다는 겁니다. 3차 접종의 목표도 중환자 예방과 사망 예방이라는 그런 큰 틀에서는 3차 접종의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한편 우리 국민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항체를 갖고 있는 인구도 크게 증가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넉 달 동안 1,4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항체 보유율은 67%로 2월 수도권 주민조사에서 나온 0.52%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속보로 이어갑니다. 콘크리트를 부어서 옥상 바닥을 덮는 걸 슬래브라고 하는데 현대산업개발이 이 슬래브의 설계를 당국의 승인도 없이 2배 이상 두껍게 바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바닥이 두꺼워지면 당연히 하중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붕괴의 결정적인 이유일 수 있습니다. 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붕괴 사고가 나기 10분 전 광주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39층. 무너진 차단벽 사이로 덜 마른 콘크리트가 흘러내립니다. 콘크리트가 타설된 이 39층의 바닥이자 아래 피트층의 천장 두께는 당초 15cm로 설계돼 사업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은 스카이라운지와 게스트하우스가 들어가는 쪽에 바닥 두께를 2배 이상 두꺼운 35cm로 변경했습니다. 더 많은 콘크리트를 부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관할구청인 광주 서구에 설계 변경 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승인이나 이런 절차가 없었고 그랬던 거죠. 네. 바닥이 두꺼워지면 당연히 콘크리트 하중이 커지기 때문에 안전성을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두께를 늘린다거나 줄인다거나 하는 것은 구조 안전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구조 기술사한테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39층의 하중은 커졌는데 아래 피트층의 공사 방식은 오히려 취약해졌습니다. 1층에서 38층까지는 재래식 거푸집과 지지대를 설치한 뒤 콘크리트를 타설했지만 피트층은 지지대로 받치지 않고 철근 자재만 사용하는 무지보 공법으로 변경한 겁니다. 피트층의 높이가 1.5m로 낮아 동발이라 불리는 지지대를 설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승인은 없었습니다. 설계도 공법도 제 멋대로 바꿔 시공하다 대참사가 났지만 현대산업개발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계기관 지금 조사 중이니까 조사 결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과 노동부, 국토부 등도 원청인 현대산업개발과 감리업체가 독단적으로 설계와 공법을 변경한 것이 사고의 핵심 원인일 수 있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사고 발생 열흘째입니다. 위태롭게 서 있는 타워 크레인 해체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실종자 수색 상황은 또 어떤지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윤수 기자, 실종자 수색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도 아침 7시 반부터 열흘차 수색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구조대원 210여 명, 구조견 8마리, 장비 50대가 투입돼 건물 상층부를 수색했는데요. 내부에 드론, 내시경 카메라까지 동원했지만 실종자는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수색이 어려웠던 건 건물 옆 기울어진 타워 크레인 영향이 컸는데요. 내일 크레인 해체를 앞두고 오늘은 종일 준비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크레인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변 건물에 쇄술 연결을 마쳤고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력 연결 작업도 완료됐습니다. 해체 작업은 내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구조당국은 크레인 상부에 있는 27톤 무게추를 해체하고 크레인 8과 조종실을 해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을 이제 내일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루에 끝날 수 있을까요? 네, 크레인 해체 작업은 내일 끝나고 그동안 실종자 수색은 하루 동안 중단됩니다. 해체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크레인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돌발 상황에 대비해 크레인을 중심으로 반경 79m를 위험 지역으로 설정했습니다. 그 안으로는 해체 작업을 하는 노동자 외에 구조대원과 다른 노동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고 경찰이 현장을 통제할 방침입니다. 해체가 완료되면 외벽 보강 작업과 함께 구조견들이 반응을 보인 22층과 26층 등 4개 층에 대해 정밀 수색이 시작됩니다. 크레인 철거되면 내일 하루만 지금 수색을 중단하고요. 바로 합니다. 저희는 360을 할 겁니다. 사고 현장 인근에는 실종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노란 리본이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붕괴 사고 현장에서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아파트 내부 영상이 속속 추가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실종자 가족들이 아파트 내부에 들어가서 대체 어떤 상태인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밖에서 보는 것보다 구조하기에 훨씬 더 위험한 최악의 상황이라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이다연 기자입니다. 붕괴된 아파트에서 가장 높은 38층입니다. 이번 사고로 사라진 공간. 사고의 충격을 보여주듯 콘크리트는 켜켜이 무너져 내렸고 앙상한 철근이 날카롭게 드러나 있습니다. 22층 천장은 무너져 내려 바닥과 닿았고 또 다른 방을 들여다보니 배관이며 벽돌이며 성한 게 없습니다. 이거 전부 저희들 사진 찍어놓고 도면으로 표시도 다 해놨고.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간 외벽은 광주 시내가 훤히 보일 정도로 휑하고 철근은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멀쩡해 보이는 벽체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쭉쭉 금이가 온전한 게 없습니다. 사고 현장을 눈으로 확인한 가족들의 입에서 최악의 상황이란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저도 지금 보고가 나니까 이제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더 이상.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정말 답이 없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붕괴는 더 심해졌습니다. 무너진 26층 천장은 그 아래층까지 뚫고 내려왔고 25층 위 상층부는 바닥의 절반 이상이 무너져 그냥 낭떠러지였습니다. 올라가면서 조금씩 붕괴 면이 커지면서 한 25, 6층부터서는 거의 없더라고요. 잔해가 쌓인 최상층부는 현재의 인력과 장비로는 수색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20개 층이 한꺼번에 이렇게 내려앉은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는 사실 어떤 중장비를 넣어도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열악한 수색 환경은 구조대원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이어졌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직접 이렇게 이제 마대자루나 아니면 본인들이 이제 안전고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서로 이렇게 잡아주면서 조금씩 이렇게 긁어내서. 실종자 가족들은 현재의 수색 방식으로는 단기간에 실종자를 찾아내긴 한계가 있다며 추가 장비와 예산을 투입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확실한 이런 구조 역량이 투입이 되면 짧게는 한 달 정도 보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6개월 아니 1년이 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존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아이파크는 스티커로 가려질 정도로 외면당하고 있고 아예 시장에서 퇴출시키라는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고은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재건축 공사 현장. 공사장 진입문에 커다란 회색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재건축 조합이 현대산업개발과 아이파크 로고를 가려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아이파크 이름에 대한 좀 부담감이 좀 있으신가요? 뭐 기사들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현대산업개발은 제발 떠나주세요라는 현수막이 걸린 안양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주민들이 직접 서울 본사 앞까지 찾아와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참혹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우리 아파트에 현산을 들어오라고 하겠습니까? 이 아파트에서 이렇게 뿌리는 돈 가지고 광주에 가서 그 돈 가지고 거기에서 봉사하십시오. 시공계약 해지를 검토하거나 새 아파트 이름에서 아이파크를 빼달라는 요구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두 연락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죠. 2달 전만 해도 24개 아파트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아이파크는 4위였지만 지금은 24위, 꼴찌로 내려앉았습니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6월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친 광주 학동 붕괴 사고. 중대과실과 부실 시공이 입증되면 영업정지 최대 8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이번 화정동 사고에 대한 책임까지 더해지면 영업정지 1년 8개월 또는 등록 말소도 가능합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공공은 물론 민간건설 수주도 전면 금지됩니다. 회사가 존폐 위기에 놓인 겁니다. 현대산업개발 주가는 오늘 또 떨어져 1년 사이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8거래일 연속 하락했는데 하락률은 40%입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이제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현장에서는 일하다 죽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출근한 지 20일밖에 되지 않은 하청업체 노동자가 움직이는 설비에 끼어서 또 목숨을 잃었는데요. 기계를 멈추고 작업을 해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코크스 3공장. 오늘 오전 9시 40분쯤 하청업체 직원 40살 장모 씨가 코크스 오븐에 석탄을 주입하는 장입차와 벽체 사이 13cm 공간에 몸이 껴 숨졌습니다. 그 응급차 그 기사들 얘기로는 그냥 끼어가지고 가슴하고 머리가 이렇게 함몰됐다 하더라고요. 사고 당시 장 씨는 동료들과 배관에 보온 덮개를 씌우는 정비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바로 옆 장입차는 멈추지 않은 채 가동됐습니다. 작업은 총 7분이 투입이 됐는데 각자 흩어져서 2인 1조로 작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해 2월 이딴 산재 사고로 비난 여론이 커지자 6대 긴급 안전조치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가동 중인 설비의 정비 작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작업 중지를 하는 것을 국제안전조치로 두고 있음에도 이번 작업간에 이제 보름간의 작업간에 계속해서 이 장입 장치가 가동 중이었다는 것들을 현장에서 이제 확인이. 숨진 하청업체 노동자 장 씨는 출근한 지 20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도 안 됐어요. 이제 보름 됐는데 보름 되신 분한테 그 위험한 그 3층에 그 코코스 3층에 그 오븐 열리고 하면 대차가 이렇게 막 움직이고 해요.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고인과 유가족께 사과하고 재발 방지 등 후속 조치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에서는 최근 4년간 산재로 2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으며 2017년부터 3년간 5차례나 발생한 산재를 제때 보고하지 않아 중대재해 사업장으로 처벌받았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나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묻자는 게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죠. 당장 다음 주 목요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재계는 국민 감정을 앞세운 처벌이다. 회사 망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면서 계속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세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설 노동자 200여 명이 오늘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원청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있다며 처벌 규정을 강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재계는 연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영자 총연합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여론이 대표이사 처벌에 집중될 것이다. 국민 감정에 따라 원청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특히 광주 화정동 붕괴 사고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가 면허 취소까지 거론한 건 회사 망하라는 것과 같다는 원색적 비난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총리 주재로 최종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참담한 인재라고 질타했습니다. 반발하거나 미온적인 재개를 겨냥해 법 시행의 필요성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만 안전불감증과 후진적인 안전관리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그런 적폐일 것이고. 노동부는 재개의 불만에 대해 안전 의무만 잘 지키면 재해가 발생해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경주할 시점입니다. 노동부는 또 경영자의 책임 규명을 위해 과학수사나 강제수사 방안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을 어디까지 공개해도 되는지를 두고 법원이 최근 엇갈린 결론을 내놨습니다. 앞서 MBC 스트레이트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김 씨의 발언을 보도하지 말라고 했지만 어제 다른 재판부는 수사 관련 내용도 공익을 위해서는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지난주에 이어 어제도 7시간 통화 녹음 보도가 언론 출판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적 대화는 국민의 알 권리인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통화 내용 대부분을 보도할 수 있다고 잇따라 결정했습니다. 대선 후보 부인의 정치적 견해나 언론과는 국민의 공적 관심 사안이란 겁니다. 그러면서도 김 씨가 받고 있는 수사 관련 녹음을 놓고는 재판부 두 곳이 다르게 봤습니다. 지난주 서울 서부지법은 수사나 재판에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김 씨에게 있는 만큼 관련 발언을 보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반면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김 씨 본인이나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한 발언 역시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 비판의 대상이라며 다양한 평가를 거쳐 투표의 판단 자료로 제공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해당 발언이 공개되더라도 진술 거부권이 침해되는 건 아니라며 다른 재판부의 앞선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중앙지법은 또 개인적 대화는 공개하지 말라면서도 과거 검찰 간부와의 관계 등 각종 의혹은 단순한 사생활을 넘어 이미 국민적 관심사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유튜브 매체의 방영 금지 신청 사건을 맡은 서울 남부지법은 오늘 신문에 이어 내일 오후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군함도에 이어서 또 다른 일본의 강제 동원 현장이죠. 사도 광산. 일본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해왔는데 신청을 보류할 거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도 한국이 반대해서 통과하기 어렵다는 계산으로 보이는데요. 사도 현지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일본 문화심의회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후보로 선정한 사도 광산입니다. 사도 광산에는 이렇게 입구에서부터 세계유산으로 등재해야 한다는 현수막 등이 걸려 있지만 정작 조선인 강제동원 등 어두운 역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광산시설 대부분이 19세기 이후에 만들어졌는데도 태평양 전쟁 시기는 쏙 빼고 19세기 이전 에도 시대 광산만을 등재하겠다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신청 마감은 다음 달 1일. 일본 정부는 검토를 진행해 왔는데 추천을 보류한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등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등록을 위한 환경 정비나 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올해 추천은 보류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보류 이유는 현실적으로 등재가 어렵다는 계산 때문입니다. 지난해 유네스코는 등재를 반대하는 회원국이 있으면 심사를 중단하도록 규정을 바꿨는데 이는 일본이 난징 대학살 관련 자료의 기록 유산 등재를 막기 위해 강하게 요구해서 생긴 규정입니다. 이 규정이 이번에 거꾸로 일본의 발목을 잡게 됐고 한국의 반대로 사도 광산은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게다가 일본은 2015년 군함도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강제동원 사실을 전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자민당 내에선 신청 보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 보수 의원 모임이 결의문을 발표한 데 이어
당내 최다 파벌인 아베파의 수장인 아베 전 총리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ただ論戦を避ける形でですね、登録を申請しないというのは間違っているんだろうと思います。 사도광산 등재 여부는 다음 주 일본 정부 강요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니가타현 사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7층 빌라에 감금됐던 20대 남성이 이 집을 탈출하려다가 떨어져 다친 사건. 부동산 분양 업무를 하면서 집단 합숙을 했던 이곳에선 체포와 감금은 물론이고 온갖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집단 합숙소의 4명을 구속한 데 이어서 나머지 3명에게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일 밤 서울 중랑구의 한 모텔 주차장. 손에 배낭을 든 20대 남성 김모 씨가 휴대전화를 살펴보며 서성이다가 화면 밖으로 사라집니다. 몇 분 뒤 남성 3명이 그 방향으로 쫓아가고 이내 2명이 양쪽에서 김 씨를 붙든 채 끌고 갑니다. 체포하듯 데려가다가 휴대전화로 이 상황을 촬영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가출한 성인에게 숙식을 제공한다는 SNS 글을 보고 강서구 빌라를 찾아와 집단 합숙을 시작했습니다. 워낙 쟤네들이 폐쇄적으로 생활했기 때문에 보통 막 3명, 4명 몰려다니고 새벽에 많이 움직이고요. 20대에서 30대 남녀가 모여 부동산 분양 일을 하던 이 합숙소에선 도망과 체포, 그리고 고문에 가까운 학대가 반복됐습니다. 집단 합숙소 구성원들은 붙잡아온 김 씨를 반려견용 이발기구로 삭발시키고 베란다에 세워두고 찬물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부터 막 멍자리가 막 신발 벗었고 맨발이고. 김 씨는 다시 합숙소를 빠져나와 경기도 수원까지 도망쳤지만 이내 수원역에서 다시 붙잡혀 끌려왔습니다. 또 다시 테이프로 몸을 묶이거나 목검으로 마구 폭행당했습니다. 거듭 탈출에 실패한 김 씨는 결국 7층 베란다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도주를 하기 위해 베란다를 넘어 외부 지붕으로 건너려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겨우 의식을 되찾은 김 씨는 피해를 일부 진술했고 경찰은 빌라와 차량을 압수수색해 가혹행위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일당 7명 중 이미 4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긴 데 이어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합숙소 일당 7명은 체포와 감금, 가혹행위 등 혐의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이 만나서 원팀 구성을 논의했는데 홍 의원이 자신과 가까운 인사의 공천권을 요구했습니다. 윤 후보 측이 구태라면서 거절의 뜻을 밝히자 홍 의원은 방자하기 이를 데 없다고 반박하면서 다시 충돌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어젯밤 윤석열 후보와 비공개 만찬 회동 직후 홍준표 의원은 윤 후보가 국정 운영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조치와 처가 비리를 엄단하는 선언을 하면 선대본부 고문직을 맡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이 밝자 홍 의원이 내건 조건 중 하나가 3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제안이었다는 소식이 선대본부에서 흘러나왔고 이를 두고 구태라는 원색적 비판까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구태를 보인다면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은커녕 우리 당원으로서의 자격도 인정받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선대본부 대변인도 공천 제안 사실을 공개하며 사실상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훌륭한 분들을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추천한다고 해서 무조건 공천이 되는 것은 아니고. 홍 의원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정 능력을 담보할 조치로 종로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추천한 거라며 제밥에만 관심 있는 윤 후보 측 인사들이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 제밥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후보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방자하다. 그건 방자하기 이를 데 없다. 파열음이 커지자 윤 후보는 직접 최 전 감사원장을 만난 뒤 최 전 원장의 뜻은 그게 아니라고 공개하며 홍 의원을 몰아세웠습니다. 아니 원장님은 우리 최재형 원장님은 아마 그런 대화 자체를 나눈 사실이 없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고
지금 정권 교체에 집중을 해야지 어디 출마를 한다 이런 걸 논할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원팀 완성을 위한 마지막 카드로 기대되던 홍 의원과의 만남이 결국 혹시나 했던 공천권 갈등만 키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안무가 리아킴을 비롯해 청년 예술인을 만나서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을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도 가상자산 행보를 이어갔고 영유아 부모를 겨냥한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조명아 기자입니다. 마치 힙합 댄서처럼 헐렁한 옷차림을 하고 나온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스튜디오에 등장해 즉석에서 배운 춤을 선보입니다. 함께 등장한 사람들은 걸그룹 트와이스 등 인기 가수들을 지도한 것으로 잘 알려진 유명 안무가 리아킴과 청년 댄서들로 이 후보는 이들과 만나 청년 예술가 지원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우상이 돼가고 있어서 좀 국가의 한 문화의 축으로 좀 이렇게 존중하고 육성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공약도 내놨습니다. 연간 10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원하고 문화예산을 국가재정의 2.5%까지 확대해 우리나라를 글로벌 문화 콘텐츠 2강 국가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미래는 이제 하드 파워보다 소프트 파워 중심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고 좀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와 관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 후보는 또 세계적인 투자자인 짐 로저스와 화상으로 만나 세계 경제를 주제로 1대1 대담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틀째 가상자산 관련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유니콘 기업이 나오게 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를 강조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무한한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확실히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직장인과 영유아 부모 그리고 반려동물 인구를 위한 공약도 잇따라 내놨습니다. 윤 후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영유아 무상급식은 조식과 석식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반려동물의 치료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해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반려동물이 아플 때 부담 없이 치료받고 또 오래도록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윤 후보는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액을 200만 원으로 높이고 부양가족 요건도 만 25세 이하로 완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말정산 공약에선 이재명 후보도 비슷하게 맞불을 놨는데 이 후보는 공제를 더 확대하고 2030 취업자에 대한 연 100만 원 특별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안철수 후보에 이어서 심상정 후보도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을 방송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또 안 후보는 대통령 임기 중간 평가를 받자고 제안했고 심상정 후보는 노동장관을 부총리로 임명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TV 토론 중단하라! 국민의당 지도부와 당원들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양자 TV 토론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양자 토론은 불공정, 독과점, 비호감 토론이며 안철수 후보를 TV 화면에서 지우려는 의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안철수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두려운 자들, 설날 밥상을 독차지하겠다는 사람들이야말로 민주주의와 민심의 적입니다. 정의당도 국민의당에 이어 양자 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과거 대선 때도 지지율 10% 이하 대선 후보들을 제외한 TV 토론을 법원이 금지했다며 다자 토론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재량권 일탈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놓고 볼 때 이번 양당만의 대통령 선거 후보 방송 토론은 반드시 금지해야. 이런 가운데 안철수, 심상정 두 후보는 한국행정학회가 주최한 토론회에 각각 초청돼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안 후보는 대통령은 외교 안보와 국가 과제에 집중하고 청와대 조직은 절반으로 줄이겠다면서 임기 중간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하면 물러나는 중간 평가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50% 이상 받지 못하면 깨끗하게 물러나가겠습니다.
이 정도의 자신감이 없다면 대통령 후보로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심상정 후보는 국무총리가 행정 업무를 총지휘하도록 하겠다며 노동복지부처가 국가의 왼손, 재정경제부처가 국가의 오른손이라면 왼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국가의 왼손을 강화하고 혁신가형 정부로 나가겠습니다. 노동복지부 장관이 사회부총리가 되어 사회부처 전반을 통할하도록.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부, 고용노동부는 노동복지부로 개편하고 여성가족부도 성평등부로 개편해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코로나19 2년 삶이 더 고되어진 장애인. 오늘은 장애인에게 생명줄 같은 재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재활병원은 병원대로 환자가 질면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고 장애인은 코로나를 핑계로 일반 병원에서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저 치료가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 희망인 코로나 시대 재활치료의 실태를 조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눈은 손끝에 봐야지. 줄에 매달려 팔을 뻗어보는 14살 서윤이. 몸의 양쪽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게 서윤이가 앓는 손의 위축증의 증상입니다. 유지. 주로 체중이 오른쪽에 싣고 있는 친구인데 제가 계속적으로 왼쪽으로 체중을 조금 옮겨주면서 다양한 방향에서의 그런 체중 이동을 계속 연습을 하고 있고요. 원래 혼자 서지도 못했지만 3년 만에 누군가 잡아주면 한두 걸음 뗄 수 있게 됐습니다. 냉장고에서 물 꺼내 마시기 같이 일상에 꼭 필요한 동작들을 반복합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히. 재활 운동을 해 몸이 좋아지면 커서 무엇을 하고 싶을까? 간호사랑 작업치료사랑 물리치료사랑 언어치료사 이렇게 아픈 친구를 도와주잖아요. 23주 만에 미숙아로 태어나 뇌출혈까지 앓았던 18개월 유비도 1년째 이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 없는 프로그램이 여기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아이가 인지도 많이 올라가고 감각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좋아졌어요. 국내에 처음 생긴 장애 어린이 전문 재활병원. 갓난아이부터 청소년까지 전담 치료사가 배정돼 다양한 재활치료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수입이 줄어들더니 작년 한 해만 54억 원이나 적자가 났습니다. 평소에도 의료 수가가 높지 않아 운영이 쉽지 않았지만 혹시나 감염될까 그나마 수익이 나던 입원 환자 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입원 환자의 숫자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지방에서 재활치료를 위해서 이동을 해서 입원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병원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씩 모아놓은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작년하고 올해 다 쓰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는 되게 의문인 그런 상태인 거죠. 어머니가 17살 희주를 번쩍 들어올려 능숙하게 휠체어에 앉혀 옮깁니다. 뇌병변 장애와 지적장애가 있는 희주는 언제 가래가 기관지를 막을지 모릅니다.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해 희주의 자리는 운전석 옆자리입니다. 원래 활동 지원사가 희주와 함께 뒤에 앉아 희주를 챙겨줬지만 대면 접촉을 꺼리게 되면서 6개월째 활동 지원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치료받으려면 경기도 시흥 집에서 서울의 재활병원까지 운전만 왕복 4시간. 어머니는 자신을 재활 난민이라 부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운동신경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장애인들이 재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밥을 먹는 거하고 똑같이 생명 유지를 필요로 하는 어떤 행위라고 봐야 되거든요. 장애에 따라 발작과 함께 체온이 오를 수도 있는데 이 때문에 엉뚱하게 병원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딱 터지니까 경기를 했을 때는 아이가 열이 오르거든요. 38도, 37도로 병원에 의뢰를 하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열이 있다고. 몸을 가누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재활치료는 생존과 같은 말입니다. 고질적으로 재활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 코로나19 이후 어린이 재활병원은 경영난에 빠졌고 또 다른 한편에선
그나마 도와주던 보호사도 구하지 못한 재활 난민들이 병원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벌써 20년 넘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쌀을 기부해온 천사 농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부한 쌀만 45톤. 올해도 직접 농사지은 2,000kg의 쌀을 나눴는데요.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기부를 계속하고 싶다는 이 천사 농부 할아버지를 김태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대전의 한 주민센터 앞에 10kg짜리 쌀 100포대가 쌓여 있습니다. 또 다른 주민센터에도 쌀 100포대가 배달됐습니다. 쌀을 보낸 사람은 70이 넘은 류지현 할아버지. 벌써 23년째 매년 설 명절을 앞두고 직접 농사지은 쌀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쌀을 쌓아놓고서는 그 어려운 사람들, 그때는 자루 가지고 와가지고서는 아들들이 한 말씩 이렇게 지어줘서 줬어. 참 그때 볼 적에는 나도 그때 어려웠었고 그게 좋아가지고서는 지금까지 나는 하고 있는 거고. 지금까지 기부한 쌀이 45톤. 모두 할아버지가 40년 넘게 살고 있는 동네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기부해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세월의 흐름만큼 이제는 농사가 버거울 법도 한데 할아버지는 가난했던 시절 가장 무서운 게 배고픔이었다며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쌀 농사와 기부를 계속하겠다고 말합니다. 최고 무서운 게 배고픔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연다까지 살고 있어. 농사 조금 아직까지 짓고.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자랑스러운 국민상 등 지난 20여 년간 받은 표창도 여러 개.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아직도 천사 농부란 별명이 어색하다며 손사래를 칩니다. 누가 하래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로다. 내가 1년 내 농사 져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렇게 나눠 먹는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는.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가 압출 장비에 끼어서 숨졌습니다. 그동안 건강 문제로 일을 쉬다가 다시 출근을 시작한 지 사흘 만이었는데 현장엔 끼임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었습니다. 임명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어젯밤 11시쯤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저희 현장 도착했을 때는 그 환자분 심정지고 양쪽 팔 절단된 상태로 기계에서 빼낸 상태였어요. 이 노동자는 압출 장비에 재활용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를 집어넣어 부피를 줄이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압출 기계에 양손이 끼면서 빨려 들어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동료 작업자들도 함께 있었지만 무언가 손쓸 틈조차 없었습니다.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기계 멈추고 역회전시켜서 사람 빼냈지만 죽고 그거 신고한 거죠. 고용노동부는 업체 측의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압출 장비에는 손이 끼이는 것을 막기 위해 방호 덮개를 설치해야 하는데 사고가 난 기계에는 덮개가 없었습니다. 사업주가 조치를 취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근로자를 작업하게 했어야 되는데 개방한 채로 작업하게 한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거죠. 이 공장에서 7년간 일했던 피해 노동자는 지난해 건강상 문제로 잠시 일을 쉬었다가 사흘 전 재입사했습니다. 이후 오후 1시부터 밤 11시 반까지 압출기계에 폐자재를 투입하는 일을 전담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입사 사흘 만에 퇴근 시간을 불과 30분 남겨두고 사고를 당한 겁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이 공장의 작업 중지를 명령하는 한편 업체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함께 TV를 보는 풍경, 이제는 거의 사라졌죠. 각자 손 안에 이렇게 TV를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원하는 시간에 또 보고 싶은 걸 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특히 유료 동영상 서비스 OTT 가입자가 1년 만에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G전자가 지난해 선보인 제품입니다. 생긴 건 텔레비전 같지만 기능은 스마트폰과 더 비슷합니다. 터치 스크린이 되고
가로 세로 화면 전환도 됩니다. 바퀴가 달려 여기저기 끌고 다니며 볼 수 있습니다. 따로 광고도 안 했는데 입소문을 타고 계속 완판 행진입니다. 완판인가요? 아 진짜? 완판인가요?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와. 삼성전자는 한 손에 들어오는 휴대용 빔 프로젝터를 출시했습니다. 역시 어디든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1000대 한정으로 내놨는데 1시간 만에 다 팔렸습니다. 이런 제품이 인기를 끄는 건 젊은 세대의 미디어 소비 습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만 13살 이상 6,800명에게 일상에서 꼭 필요한 매체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10명 중 7명은 스마트폰을 꼽았습니다. TV는 3명이 채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TV 프로그램을 안 보는 건 아닙니다. 실시간 시청은 조금 줄었지만 대신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나 다시 보기 이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지상파 TV 프로그램을 시청했다는 응답자는 10명 중 9명이었습니다. 유료 동영상 서비스, OTT 구독자는 1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3분의 1이 넷플릭스나 웨이브 같은 유료 서비스를 구독한다고 답했습니다. 굳이 시간에 안 맞춰서 봐도 되고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잖아요. 편리성이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미디어 이용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관련 뉴스나 정보를 주로 얻는 매체는 스마트폰이 59%, TV가 38%였고 나머지 매체를 꼽은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베이징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하자 중국이 바이러스 해외 유입설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홍콩에서는 코로나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서 애완용 햄스터 2,000마리를 살처분하기로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베이징의 한 농수산물 시장. 출입문이 봉쇄됐고 가게는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시장 냉동창고 하역 인부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숙소가 있던 아파트 단지도 봉쇄됐고 주민들은 모두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连夜呢对这个全员的居民呢进行核酸检测。 중국 당국은 수입 냉동식품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해외 유입에 무게를 둔 것으로 냉동창고 직원들은 사흘에 한 번 코로나 검사를 받게 하는 등 방역도 강화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베이징 첫 오미크론 확진자에 대해서도 캐나다 발송 국제 우편물을 통한 감염 가능성을 제기하며 해외 직구 자제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외 배송 물건을 받은 사람 일부에게는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지침이 내려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那怎么呢？在你处理完了以后，用消毒剂，用手消毒剂做一个手消毒。 홍콩에서는 애완용 햄스터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애완동물 가게 점원에게 바이러스를 전파시켰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2,000마리를 안락사시키기로 했는데 동물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We cannot exclude the possibility that the shopkeepers was actually infected from the hamsters. WHO를 비롯한 주요 연구기관들은 냉동식품이나 우편물에 의한 코로나 전파 가능성을 아주 낮게 보고 있습니다. 또 중국 이외의 나라에서 아직 이런 사례는 알려진 바도 없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산재와 노동 분야의 전문가를 검찰 고위 간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검사는 물론이고 외부에서도 인재를 찾겠다는 건데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이 문제로 벌써 충돌하고 있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산업재해나 노동 분야 실무에 밝은 인재를 검찰의 검사장급 간부로 임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직 판검사와 변호사뿐 아니라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외부 전문가에게도 문을 열었습니다. 전문 수사 인력을 확보해 곧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검사장은 전문가가 온다고 바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며 수사는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를 뽑아 일선을 지원해준다면 큰절이라도 하겠지만 검사장급 전문가를 뽑는다니 갸우뚱하다. 정권 말기에 엉뚱한 인사를 알받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일부 검사장들의 우려가 대검으로 전달되자 김호수 검찰총장도 반대 의견을 공식화했습니다. 대검은 어제 전국 검사장과 지청장에게 법무부 공고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전달했다고 공지했습니다. 대검 감찰부장이 아닌 검사장을 외부에서 임용하는 건 검찰청법 등 인사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데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돼 구성원의 사기마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염려와 걱정이 있는 것은 안다면서도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중대재해 이거를 막을 수 없어요. 오로지 수사력만 가지고 접근하면.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 새로운 어떤 인식의 전환, 새로운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검은 이미 박성진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중대재해 수사를 지원할 추진단도 꾸렸습니다. 추진단은 경찰이나 고용노동부 등에서 넘어오는 중대재해 수사를 조정하고 지원할 계획이지만 구체적 역할과 기능은 아직 모호합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은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중단했죠. 그런데 북한이 이런 심각한 군사 행동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문제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는데요. 손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극초음속 무기 개발 부문에서 대성공을 이룩한 두 차례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차에서 쏜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에이테크임스 단거리 탄도미사일. 연초부터 한반도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던 북한이 이번엔 미국을 겨냥했습니다.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미 제국주의와의 장기적인 대결에 실제적인 행동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결론했습니다. 그동안 중단했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재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전 핵 고도화 중단을 선언하고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중지할 것이다.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시켰습니다. 이후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갈등에 집중하면서 북한 문제는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북한이 지난 4년 가까이 중단했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재개를 경고하며 상황의 반전을 꾀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직전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검토라는 표현으로 볼 때 대북 제재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봐가며 행동의 수위를 결정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그냥 압박용은 아니고 이번 기회에 인공위성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중국과 러시아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어서 오는 2월 16일 김정일 생일인 광명성절 80주년을 앞두고 대규모 군사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행동 재개 검토가 행동 재개 결정으로 이어지면 북한이 잠수함 발사 미사일부터 시작해 장거리 미사일, 핵실험 등으로 점점 긴장을 높여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MBC 뉴스 손령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아주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공격을 하려는 게 아니라 군사훈련이라고 반박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소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9일 공개된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경 지역의 위성 사진들입니다. 러시아의 탱크와 병기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쪽 벨라루스 국경에는 러시아의 군사 장비들이 이날 속속 도착했습니다. 10만에서 12만 5천으로 늘어난 러시아군이 동쪽과 북쪽에서 우크라이나를 포위하게 됐습니다. 미국은 일단 리투아니아 등 나토 회원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침공하면 재앙 수준의 경제 제재가 있을 거라고 다시 경고했습니다. It is going to be a disaster for Russia if they further invade Ukraine. 이런 경고가 효과를 거둘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을 제외한 유럽 국가들은 제재에 동참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겨울철 에너지를 의존하고 있는 데다
경제 제재의 역풍이 자국으로도 전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제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Що в цьому випадку буде робити світ? Конкретні санкції, конкретні заходи, на які готовий весь світ. 러시아는 침공할 생각은 없지만 군사훈련은 실시하겠다며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토의 동진 중단, 러시아 인접국의 미사일 배치 중단 등을 확실하게 약속하라는 겁니다. 현지 시간으로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예정된 미러 회담은 우크라이나 위기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국내 최고권위 탁구대회에서 초등학교 4학년 선수가 자기보다 키가 40cm나 더 큰 실업팀 선수를 꺾는 대이변을 일으켰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초등학생부터 국가대표까지 전국의 모든 선수가 참가한 종합선수권대회. 남자 단식 64강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펼쳐졌습니다. 키 140cm의 성수초 4학년 이승수. 상대는 40cm 이상 큰 키에 나이도 9살이나 많은 실업팀 형입니다. 하지만 주눅들지 않고 당차게 부딪혔습니다. 좌우를 찌르는 날카로운 공격을 퍼부었고 듀스 접전 끝에 첫 게임에서 역전승. 이후 기세를 몰아붙여 두 번째 게임도 따냈고 어느새 3세트 매치 포인트가 되자 특유의 기합을 외치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정작 경기를 이긴 뒤엔 상대 형을 생각해 기쁨을 자제했습니다. 엄청 완전 좋았어요. 형이 너무 막 그냥 뭔가 싫어할 것 같아서 그냥 저 속으로만 엄청 좋아하고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막 자랑도 하고 되게 막 좋아할 것 같아요. 청소년 대표 출신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7살 때부터 시작한 탁구. 훈련은 힘들지만 이기는 게 너무 좋습니다. 저는 여기 시합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여기 잘 치는 형들하고 계속 있고 싶고 탁구도 멋있게 치고 싶어서 이기려고 생각 계속했어요. 붙어버렸어요. 내일 상대는 이름도 비슷한 국내 최강 이상수. 초등학교 3학년 때 대학생을 꺾어 파란을 일으켰던 신유빈에 이어 또 한 명의 탁구 신동이 탄생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두산의 유희관 선수가 눈물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특유의 유쾌함으로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명노 기자입니다. 두산에서만 13년. 마지막 인사는 울먹임으로 시작됐습니다. 많이 부족한데 저를 지도해 주신 많은 코치님들. 하지만 음향사고가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와, 이렇게 항상 편견과 싸워왔습니다. 저는. 네. 마이크도 저를 편견을 하는 눈물이 쏙 들어왔어. 트레이드마크인 130km대 직구. 미국 ESPN까지 주목했던 70km대 아리랑 커브. 유희관은 느림의 미학 그 자체였습니다. 저를 대변할 수 있는 좋은 애칭이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1년, 2년 하다 보면 안 될 것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셨지만 보이지 않게 많이 노력했던 부분이 이렇게 은퇴 기자회견까지 할 수 있었던. 그라운드 밖에서도 유희관은 화제였습니다. 이미 소문난 농구 실력에 골프도 수준급. 구속을 능가하는 가창력까지. 그래서 은퇴 후의 삶도 관심입니다. 세 군데서 다 받았던 것 같아요. 아,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 생각했던 게 야구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프로 첫 승과 첫 우승 그리고 100승의 순간까지. 이제 25년 야구 인생을 뒤로하고 유쾌한 인생 2막을 준비 중입니다. 그라운드에서 항상 유쾌했던 선수, 그런 선수로 기억되고 싶고요. 너무 부족한 실력이지만 너무 많은 걸 잃었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웃는 얼굴로 제 또 인생 또 멋지게 살아야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NBA 트레이 영의 재치 만점 드리블입니다. 다리 사이 빈틈을 제대로 노렸네요.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이번 주 내내 버티던 한파가 서서히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침 출근길까지는 도톰하게 차려입으셔야겠습니다. 아직은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 경보도 남아있고요. 내일 아침 대관령은 영하 19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서울도 영하 7도, 대구 영하 8도까지 떨어져 춥겠습니다. 네, 올겨울 추위가 이대로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요. 이번 주말부터 설 연휴가 들어있는 다음 주까지 강한 한파는 없을 전망입니다. 다음 주는 비교적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대신에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가 쌓여가겠습니다. 내일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을 시작으로 모레는 더 많은 지역에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동해안 지방은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7도, 춘천 영하 13도, 대전 영하 9도로 여전히 평년 기온을 밑돌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최고 6도가량 오릅니다. 서울 4도, 대구와 광주 8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동안 서울 등 내륙은 구름만 지나겠고요. 영동 지방과 남해안 지방은 비나 눈이 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